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우리나라 증시 건강한 조정인지 폭락의 전조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람들의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줘야 될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찬 소장께서 현재 상황들, 지난 2주간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정말 최악의 2주를 지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땠었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달이 차면은 아무래도 기울듯이 그동안에 기술적 지표라든지 펀더멘털 지표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는 월요일과 목요일 1000포인트 이상 넘는 두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률로는, 하락폭으로는 사상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9년간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국채 매수에 나서면서 국채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의 그 편입 비중이 의외로 과하게 높았던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2.88%까지 상승했는데요. 예. 이는 미국의 배당 수익률 2.2%보다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놀라면서 조정을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시장이 바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장기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실제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를 보더라도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한 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지금 그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8일에 23,000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9일에 24,000선 회복하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소위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도 지금 8일에 30선 위로 올라가 있었지만 9일부터는 3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2일 기준으로 25.6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변동성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2009년에 3월 9일 그 저점이 6,547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24,000선이 붕괴됐다, 이걸 가지고 큰 뉴스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다가 건강한 조정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좀 더 타당한 비중을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쪽 스탠스시군요. 근데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 빅스 지수가 딱 장중에 20을 찍고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8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실제로 좀 장난이 아니었구나 분위기가 싶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폭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는 얘기를 하나, 이것만으로 폭락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앞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금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장기금리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가격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투자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좋은 평가 일변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장기 금리가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제 흐름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도 너무 좋기만 했었는데 조정이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는 그 계기를 장기 금리가 한번 틔워줌으로써 만들어졌고요. 투자자들이 뭔가
다시 한번 시장에,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다시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투자 심리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만 투자 심리가 쏠려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버블을 형성한다든지 혹은 과도한 자금의 쏠림 현상들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건강하게 투자 심리들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시장이 현재의 주가 흐름이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건강한 평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것만 질문하고 보완할 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짧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잠깐 이제 그 자리에서 손을 수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건강한 조정이냐 폭락의 전조냐에 대해서 세 분은 각각 어떤 스탠스를 갖고 계신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냥 손 들어주시면 되는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세 분 중에 누가 계실까요? 예,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좀 폭락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폭락의 전조보다는 변동성이 의외로 강해지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타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은 현재 주가 급락의 원인은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네.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쓰고 있는 주요 그 연기금이라든지 예. 헤지 펀드들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런 그 리스크 패리티는 위험을 균형화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주식이나 채권의 각각 개개의 상품에 대한 위험을 지수화시켜서 이 위험 수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1초당 무려 10억 번의 매매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요번에 미국 증시가 두 번의 폭락에서 10분에 거의 1000포인트가 급락했던 것도 이런 그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페리티와 관련된 알고리즘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위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강도라든지 또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그리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 정상화에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그 리스크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그 프로그램 매물들이 앞으로도 쏟아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 2주 동안의 지수를 산정을 해보면 채권시장 지수하고 이제 주식시장 지수하고, 사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확 뛰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채권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뭐 근본적으로 금리 상승이나 장기 채권 쪽으로 보다는 여전히 주식시장 내에서 좀 이런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해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 미국 내 주식시장과 관련된 비중이 그 2월 초보다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리스크 페리티 운용 전략을 쓰고 있는 그 펀드들 같은 경우는 7천억 달러 자산이 있고요. 네. 또 변동 연동형 그 전략을 쓰는 데는 한 1억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들이 대부분 차입을 통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들이 앞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됐을 경우에는 계속 출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떨어지고, 만약에 폭락장이 온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폭락이 있을 거다라고도 경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소장님께서는 이제 변동성이 앞으로 더 자주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반대로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컬럼니스트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동안 많이 먹었다.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어느 뭐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고 자연 현상도 그렇습니다만 일방향으로의 그 행진이 꾸준히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이맘때 그 다우존스 지수가 19,000선이었거든요. 이 19,000선에서 그 2만을 넘었다. 이걸 굉장히 큰 뉴스로 보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조정 국면이 조정이 됐다고 한들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난 1년 동안 만약 투자를 해왔다면
조정이 최근 2주 동안이 됐다고 한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 있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해도 그걸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는 좀 와 있다고 봐요. 폭락이라는 게 사실 폭락장이다 이렇게 부르려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지 못해야 폭락장일 텐데 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조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물가지수도 나올 거고요. 뭐 새로운 연준 의장의 입장도 좀 궁금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떨어졌다가 한 달 안에 대부분 회복이 되더란 말이죠. 큰 폭락장이 있을 때에도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쭉 올라왔으니 이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을 받는다고 한들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이겠느냐 저는 이걸 좀 논리적으로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도 이제 건강한 조정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일 수 있다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10년주 기설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자본시장연구원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2019년 말 혹은 그 다음에는 한번 온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신 바로 자료를 추적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10년 주기설은 사실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 2018년 됐으니까 딱 10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뭔가 또 하나 오지 않을까.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펀더멘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펀더멘털은 사실 10년 전의 펀더멘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부채, 금융회사의 부채 수준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수준을 살펴보면 이미 굉장히 그때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고점이냐 혹은 고점을 지나서 다운턴으로 바뀌고 있느냐 이런 흐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만약에 고점을 지나서 지금 이제 다운턴 쪽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연히 주가의 흐름을 이제 상승해서 이제 하락적으로 반전시킬 수는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2008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대규모의 금융위기 내지는 주가의 대폭락을 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경기 흐름, 거시경기의 흐름이 나쁜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예.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주요 경제 블록들의 경제 회복 흐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예. 올해 전 세계 경제가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은 사실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지금 급격하게 경제가 무너지려면 혹은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나타나려면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 최소한 몇 가지는 네. 급격하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단기간 안에 그런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보면 대단히 낮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대폭락설, 그러니까 10년 주기 대폭락이 올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전망하셨던 분들의 예견이 안 맞게 시장이 수급이나 심리적인 측면으로 너무 크게 꺾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해외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폭락의 전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뭐 떨어지는 게 좀 무서울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혹자는 만약에 폭락이나 혹은 금융 위기가 온다면 그 출발이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조영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증시의 급락도 어떤 뭐 지금까지 오른 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하락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른지 좀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무려 9.6%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S&P가 7.6%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국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이재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억제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설 연휴를 앞두고서 포지션을 급격히 줄였던 원인도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춘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춘절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호재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특히 정책 시장의 성격상 중국도 새로운 산업 모멘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또 칼럼니스트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장 이제 중국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향 뭐 옛날보단 덜하긴 합니다만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펀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그 부담이 있겠죠. 우리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를 팔았고 아마 거기에서 그 중국 주식의 그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학습이 좀 돼 있고 저는 그 투자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근육이 생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상황들을 보면 그 뭐 2008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 장세가 끝날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 전혀 예상 못한 변수가 다가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각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관 투자자라면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향후의 방향이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아주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이게 무슨 장이냐 할 정도의 폭락장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말들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만 보면 물론 설 연휴 때문에 3일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좀 이것이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의회 승인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요. 이번 한 주 동안의 글로벌 지표나 아니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위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이제 2월 14일 이번 주죠.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면 그러면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속도를 더 부추김으로써 주식시장에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발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에 걸쳐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신임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의회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어떠한 방향성에서 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또 금리의 상승 속도, 상승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석이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뜨거워지고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세 분 모시고 시장 분석, 전망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그리고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심층 토크 두 가지 주제로 발빠르게 달려왔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